여러분, 챗GPT나 번역기 또는 자동 요약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요약하거나 질문에 바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의 핵심에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언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와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셀프 어텐션이 동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과 멀티 헤드 어텐션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 트랜스포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런 기술들 뒤에 실제로 일을 하는 뇌와 같은 모델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력으로 영어 문장 또는 질문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여기에 한국어와 같은 번역 또는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열을 다시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앞 단어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단어가 입력되는 형식으로 차례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 즉 여러 개를 동시에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맨 앞에 있던 중요한 단어가, 즉 중요한 단어의 정보가 뒤로 갈수록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하나씩 정보가 들어오니까 앞에 것을 잘 기억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자 라고 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어텐션, 즉 집중 메커니즘이고, 이 어텐션, 즉 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걸 최대로 활용해서 만든 모델이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나씩 입력이 들어오는 구조를 아예 바꿔서 집중해서, 즉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문장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등장한 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제안되었고요. 그 당시에 전부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 요즘은 이분들 중에 몇 분은 창업을 해서 오픈 AI의 창업 멤버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GPT 있죠. GPT의 이름도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즉, 트랜스포머, 오늘 배우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Pre-trained, 이것을 한국어로 사전학습이라고 하는데,
미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학습해 놓은 제너레이티브 모델, 즉 문장을 생성하는 생성 모델이다 라는 것의 약자가 GPT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트랜스포머를 써서 그대로 사용하되 미리 많이 공부시켜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GPT였습니다. 오늘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적인 개념을 제가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입니다. 행렬은 보시는 것처럼 숫자들을 네모 형태로 이렇게 나열한 게 행렬입니다. 이때 이것을 행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열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행렬 A는 1행, 2행, 1행, 2열, 즉 2행, 2열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럼 이어서 행렬의 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행과 열을 곱한 뒤에 더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존재하고 행렬 B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행렬 A와 B를 곱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돼서 결과를 얻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는 행을, 그 다음 뒤에 있는 행렬은 열을 이용해서 곱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렬 A와 B를 곱한 결과의 1행과 1행 1열의 값은 앞에서는 행을 1 곱하기 뒤에서는 열의 값 5 더하기 앞에서는 행의 두 번째 값 2 곱하기 뒤에서 열의 두 번째 값 7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1행 1열이 이렇게 해서 19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행 2열을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래서 1과 6을 곱한 거 더하기 2와 8을 곱한 거를 해줘서 1행 2열의 결과 22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행 1열에 대해서도 곱해주고요. 그래서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결과 43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2행 2열 마지막 행과 마지막 열이죠. 2행 2열을 곱해서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곱셈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벡터는 숫자들을 일정하게 나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숫자를 2, 마이너스 1, 0.5 이렇게 세 개를 나열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숫자가 세 개를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2랑 마이너스 1밖에 없었다. 그러면 2차원 벡터죠. 그리고 만약에 2, 마이너스 1, 0.5, 그 다음에 0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나열했다 라고 하면 4차원 벡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은 임베딩입니다. 제가 앞으로 임베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임베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숫자의 나열, 즉 벡터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라는 걸 알지만 컴퓨터는 숫자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3차원 벡터, 숫자 3개의 나열로 표현하겠다라는 게 임베딩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베딩은 기존에 있었던 연구 방법으로 이렇게 임베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숫자의 나열, 즉 벡터 값도 굉장히 비슷한 값들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벡터의 내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뒤쪽에서 할 겁니다. 벡터의 내적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벡터들끼리 얼만큼 비슷한지에 대한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벡터, 두 숫자의 나열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비슷한 값을 가질수록 내적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 두 개가 있으면 각각의 같은 자리의 원소들끼리 곱해서 값을 더하는 형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렬, 그 다음에 행렬 곱, 벡터, 임베딩 벡터, 그 다음 벡터의 내적, 이렇게를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 GPT-같이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의 뇌와 같은 트랜스포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좀 뭔가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무슨 부품처럼 표현하기도 했고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어 번역 결과를 생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다시 표현하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합니다. 인코더는 압축한다 라는 뜻이고, 디코더는 압축을 푼다 라는 뜻입니다. 인코더에서 영어 문장을 압축하고 디코더에서 이를 풀어서 한국어로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완전히 바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었죠. 트랜스포머도 겉으로 보면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릅니다. 이렇게 따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인코더는 들어온 문장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의 뜻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압축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인코더가 정리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번역,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라고 하면 번역된 문장을 생성하고
요약된 결과를 출력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주로 디코더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큰 구조, 인코더, 디코더 구조다 트랜스포머는 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 내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추려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요소를 보면 먼저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시면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고 피드포워드라고 되어 있고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셀프 어텐션은 문장 안의 단어들끼리 서로 얼마나 관련 있는지를 계산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어텐션을 통해서 정보들이, 각 단어의 정보들이 한번 섞이게 되는데, 섞인 정보를 한 단계 더 가공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인코딩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단어를 입력받았죠. 그래서 순서를 자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한 번에 문장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셀프 어텐션, 피드포워드,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이 세 개 중에서 먼저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한국어로 바꾸면 스스로 집중한다, 스스로 집중이라는 이름이죠.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 즉 문장 내부에 대해서 뭔가 집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We are student,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볼 때 we라는 단어는 R과 student 중에서, 문장 내부의 R과 student 중에 어느 단어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느 단어와 더 관련성이 클까요? 자, 그럼 student라는 단어는 we와 are, 문장 내부의 we와 are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와 더 관련성이 클까요? 셀프 어텐션은 이러한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숫자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할 때 각 단어가 다른 단어들을 얼마나 참고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단어가 문장 내부에 어떤 단어들과 더 관계 있는지 이를 알려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단어도 첫 번째, 세 번째 단어와 관계를 보고, 세 번째 단어도 이렇게 관계를 다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각 단어들마다 문장의 모든 단어들과의 관계를 보는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다시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를 더 집중해야 할까를 위한 셀프 어텐션은 각 단어를 세 가지 역할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쿼리, 두 번째는 키, 세 번째는 값, 밸류.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한 단어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먼저 쿼리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쿼리를 날리다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할 때 우리가 검색창에 쓰는 검색어 이것을 보통 쿼리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정보를 찾고 싶다 라는 질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 문장 내에서 내가 지금 첫 번째 단어인데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인데 문장의 모든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할까 묻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는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쿼리를 날리면 즉 검색을 하면 웹페이지들이 쭉 나오죠. 그때 제목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각 웹페이지의 핵심 키워드 이것이 키라는 것이죠. 문장에서는 문장으로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장에서 나는 이런 단어인데 내가 가진 키 주요 단어는 이런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alue, 값이죠. 값은 실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검색했을 때 쿼리를 이용해서 검색하면 웹페이지들이 키들이 쭉 보이죠. 제목들, 핵심 키워드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저 중요한 것 같네 라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내용이 보일 겁니다. 웹페이지의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value, 값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먼저 난 지금 이런 단어야 어떤 단어를 봐야 될까라고 쿼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어들의 주요 특징들 나는 이런 주요 특징들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키랑 쿼리랑 비교를 해서 각 단어의 관계를 점수로 먼저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난 이런 단어인데 얘랑 관계가 높다 높은 점수를 갖고 얘랑은 관계가 적다 낮은 점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랑 키를 이용해서 점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 간의 이런 점수 관계를 이용해서 단어들의 실제 정보 값, 즉 value를 적절히 섞어서 단어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단어를 쿼리, 키, 밸류 역할로 어떻게 나눌까요? 컴퓨터는 숫자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먼저 각 단어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임베딩 벡터로 표현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임베딩 벡터, 숫자의 나열입니다. 각 단어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숫자의 나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벡터로 표현이 됐으면 이 단어 벡터에 각각 역할, 쿼리, 키, 밸류 역할로 역할을 바꿔주는 행렬, 이것을 이제 가중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걸 의미하죠. 이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단어 벡터에 곱해서 역할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라는 단어가 숫자 벡터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쿼리 역할을 부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쿼리 역할을 부여하는 가중치 행렬 WQ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행렬 곱했었죠. 그것처럼 1행 1열 해서 이 값이 나오고 1행 2열 해서 이 값이 나오고 1행 3열 해서 이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단어 벡터, 단어의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쿼리 역할을 하도록 역할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단어 위에 대해서 이제는 키의 역할을 부여해야겠죠. 그럼 키의 역할을 부여하는 가중치 행렬 WK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곱해져서 값을 얻고 이렇게 값을 얻고 이렇게 행렬곱을 해서 값을 얻어서 이 단어가 이번에는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단어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위라는 단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value, 즉 값 역할을 하도록 WV, 가중치 행렬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줘서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다른 W들을 곱해줘서 역할이 바뀐 벡터들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결국에 딥러닝 모델이죠. 네, 이런 딥러닝 모델들은 뭔가 학습되는 값들, 즉 파라미터, 조정되는 값, 다시 표현하면 정답을 잘 맞추도록 조정되는 W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딥러닝 모델에서 학습되는 게 뭐냐? 정답을 잘 맞추게끔 학습되는 게 바뀌는 게 뭐냐? 이 W들입니다. 결국 이 역할을 부여해주는 이 W들이 학습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델이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쿼리 역할, 질문, 키 역할, 그 다음에 밸류 역할을 기존 단어들을 갖고 나누면 좋은지 이런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스스로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에 단어 벡터가 있었는데, 단어 임베딩 벡터가 있었는데 그게 각각의 W가 곱해져서 역할이 나눠졌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장 위알 수전치 이거 3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죠. 이걸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각 단어 위, 알, 수전치 각 단어가 이렇게 벡터를 갖고 있습니다. 각 단어를 의미하는 임베딩 벡터죠. 그래서 위에 대한 임베딩 벡터, R에 대한 임베딩 벡터, 수전치에 대한 임베딩 벡터 이렇게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단어 벡터들의 이러한 W를 곱합니다. 각각 쿼리 역할을 부여하는 WQ를 곱해서 이렇게 위에 대한 쿼리 역할을 만들고 그 다음에 WK를 곱해서 위에 대한 키 역할을 만들고 그 다음에 WV를 곱해서 위에 대한 값 역할을 만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R에 대해서도 WQ를 곱해서 이렇게 쿼리 역할을 하는 R을 만들고 WK를 곱해서 이렇게 키 역할을 하는 R을 만들고 WV를 곱해서 밸류 역할을 하는 R을 만듭니다. 수전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위에 대한 쿼리 키 밸류가 얻어졌고 아래에 대해서도 쿼리 키 밸류 벡터가 얻어졌고 수전트에 대해서도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쿼리랑 키를 이용해서 단어들이 어떤 단어와 관계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밸류 값을 적절히 섞어주게 될 겁니다. 이 단계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는 단어가 있었다 라고 하면은 위라는 단어의 쿼리 역할을 하는 벡터를 꺼냅니다. 아까 변환했었죠. W를 이용해서 곱해서. 그럼 위라는 단어의 쿼리 역할을 하는 벡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랑 R, 스튜던트, 위, R, 스튜던트에 대한 세 가지 단어에 대한 키 역할을 하는 벡터들이 있었죠.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와 그 다음에 문장 내의 모든 단어들, 위, R, 스튜던트와의 관계를 비교를 합니다. 이때 비교는 실질적으로 벡터의 내적, 즉 벡터들 값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더한 값, 그 벡터의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내적을 이용해서, 내적 값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관련성을 점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곱해지고 각각 이렇게 곱해지고 다 곱해져서 다 더해져서 점수가 나오고 이것도 또 점수가 나오고 이것도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위랑의 관련도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가중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랑 R과의 관련도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가중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랑 스튜던트와의 점수가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가중치를 바꾸고 이렇게 각 중요도를 나타내는 숫자 가중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점수 가중치를 얻었죠. 이걸 이용해서 다시 위, R, 스튜던트에 대한 밸류 벡터, 값 벡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가중치랑 이걸 다 곱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더해서 즉 이렇게 다 곱해 주고 이것끼리 더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끼리 더해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끼리 더해서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각각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더해서 최종 벡터 값을 얻습니다. 자, 다시 전체 과정을 보면은 먼저 위에 쿼리 벡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위와 R과 스튜던트 각각의 키 벡터랑 쿼리 벡터랑 내적해서 점수를 얻고 그죠? 점수를 가중치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 가중치는 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위와 R의 관계, 위와 스튜던트의 관계에 대한 가중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중치들과 그 다음에 위의 밸류, R의 밸류, 스튜던트의 밸류를 이용해서 곱해서 더해서 이렇게 하나의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처음에 위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위를 가지고 위와의 관계, R과의 관계, 수치원트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벡터 안에는 이 위를 다시 재표현한 새로운 벡터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위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R에 대한 정보, 수치원트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수치로 한번 짧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리 있으면 이거랑 키 역할 나눈 거랑 내적해서 숫자를 얻고 이 비율 그대로 가중치를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이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비율 그대로 가중치로 좀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해가지고 더해서 다시 위를 이렇게 새롭게 문장 내에 모든 단어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에 대해서도 다시 위, R, 수전트에 대해서 키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곱해서 숫자를 얻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가중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위의 밸류, 아래 밸류, 수전트의 밸류를 다 곱해줘서 더해줘서 원래 R에 대한 것을 다시 새롭게 재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수전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전트 쿼리 역할을 하는 벡터를 가져와서 위, R, 수전트 각각의 키 벡터랑 내적해가지고 결과를 얻고 이 비율 그대로 숫자로 바꿔주고 이걸 밸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수전트의 벡터를 다시 재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를 재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장 전체의 단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문장을 고려해서 더 풍부한 그런 벡터 표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각각 단어 하나별로 뭔가 키 하나씩 가져와서 쿼리 하나씩 가져와서 모든 키들과 곱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만들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실제 구현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실제 구현을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왼쪽처럼 위, R, 수전트 벡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WQ, WK, WV를 이용해서 각각 행렬 곱을 해서 바로 위, R, 수전트에 대한 쿼리, 그 다음에 키, 밸류 벡터를 동시에 얻습니다. 네, 동시에 3개를 다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위, R, 수전트에 대한 쿼리랑 키 역할을 한 거랑 아까 내적, 즉 곱해가지고 가중치를 얻었죠. 그래서 2개 곱해서 가중치를 이렇게 한 번에 얻고 한 번에 얻은 걸 가지고 밸류를 다시 밸류 역할을 하는 벡터들을 한 번에 곱해가지고 동시에 곱해서 위, R, 수전트에 대한 재표현된 벡터를 한 번에 얻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이런 연산들을 잘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동시에 연산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GPU고 GPU를 이용해서 동시에 빠르게 모든 문장의 모든 단어들에 대한 벡터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단어를 하나씩 입력을 했었죠. 이제 그러지 않고 병렬적으로 문장의 모든 단어를 한 번에 이렇게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어텐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셀프 어텐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면은 디코더 부분에는
마스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드 어텐션을 한다. 마스크드가 뭘까요? 마스크드는 어떤 걸 가린다. 마스크 쓴다 하면 입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걸 가린다 라는 문장라는 뜻이고요. 인코더는 전체 문장을 입력받아서 그걸 이해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디코더는 답변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하나씩 뭔가를 이어서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면서 생성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 are students 이렇게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글을 쓰듯이 왼쪽부터 we부터 are student를 하나씩 디코더는 생성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는 뒤에 있는 걸 미리 못 보죠. 아래서는 앞에 위를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걸 못 볼 겁니다. 스튜던트도 앞에 걸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미리 못 보게 이렇게 마스킹, 가리는 것을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위는 위 자체만 볼 수 있고 R은 위랑 R 이렇게만 볼 수 있고 스튜던트는 위, R, 스튜던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마치 시험에서 답안을 어떤 단어를 생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안을 미리 훔쳐보지 않고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잘 생성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셀프 어텐션을 진행할 때 위는 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벡터를 얻고요. 자, 그리고 R은 R 자기 자신과 위까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 R에 대한 벡터를 얻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위, R, 스튜던트 3개를 모두 다 이용해서 이렇게 스튜던트에 대한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드라를 아시나요? 히드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양은 같지만 근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잘 보시면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텐션을 한 번만 계산하지 않고 마치 히드라처럼 머리가 여러 개 있는 히드라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어텐션을 여러 개 동시에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텐션 3개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 쿼리, 키, 밸류 역할을 하는 W들이 하나,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하나, 가장 안쪽에 하나 이렇게 총 3개씩 존재를 합니다. 이를 동시에 계산해서 각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결과를 얻는 거죠. 어텐션 하나, 즉 하나의 헤드는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문장 내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헤드를 사용하면 어떤 헤드는, 어떤 어텐션은 문장 구조, 문법에
조금 더 주목하고 어떤 헤드, 어떤 어텐션은 주어나 목적어 같이 이런 관계들을 더 주목해서 보고 또 어떤 헤드는 어떤 어텐션은 시제나 수일치와 같은 특징을 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하면 여러 관점에서 본 결과를 이용해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은 표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텐션을 통해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를 한 번 더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어텐션에서 얻은 문장 내의 여러 관계들을 활용해서 문장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실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먼저 어텐션의 결과, 어텐션 헤드를 3개 써서 결과가 위에 대한 게 3개, 아래에 대한 게 3개, 스튜던트에 대한 게 3개 이렇게 얻어졌다면 이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W를 곱해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W를 곱해서 얻은 결과는 조금 더 정리되고 가공된 그런 문장 표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더 복잡한 패턴 이런 것을 더 잘 캐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 같은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W를 이용해서 더 잘 캐치할 수 있고 하는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지금까지 어텐션,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포지션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한 번에 입력받아서 마치 순서와 상관없이 관계들만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어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We are student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student are we 라는 문장이 있으면 사용된 단어는 같지만 두 번째 문장, 이것은 잘못된 문장이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단어들의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 단어에 몇 번째인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따로 더해줍니다. 이것을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위치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지션, 즉 위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위치별로, 포지션별로 벡터를 정해주고 이를 입력 단어에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위치는 앞으로 1000이라는 벡터를 사용할 거야. 두 번째 위치는 0100이라는 벡터를 사용할 거야. 세 번째 위치는 0010이라는 벡터를 사용할 거야. 와 같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벡터를,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입력에 사용되는 단어 임베딩, 즉
단어들에 대한 벡터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단어 임베딩 값, 단어들에 대한 벡터들이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위치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위는 첫 번째 단어니까 이 단어 임베딩 벡터에다가 위치 1000을 나타내는 벡터를 더해서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어니까 R에 대한 벡터에다가 위치 0100을 나타내는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던트도 세 번째 단어니까 이 세 번째 스튜던트에 대한 벡터와 세 번째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0010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내부적으로 이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있었는지를 벡터만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 문장 구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트랜스포머의 전체 흐름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각 단어에 대한 임베딩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어의 포지션 인코딩을 포지션에 대한 벡터들을 더해서 단어랑 위치 정보를 함께 가지도록 해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코더는 이 문장을 받아서 각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가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마스킹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해서 앞부분의 단어를 참고하면서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한 단어씩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구조는 언어 관련 인공지능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며 여러분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GPT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포지션 인코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